네, 오늘도 역시나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와일드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오늘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라는 챕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 한 방울의 벌꿀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부드러움이 능히 강한 것을 꺾는다. 사람을 다루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일이다. 수년 전의 일이지만 내 강연회에 논쟁을 좋아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참가했다. 그 사람은 교양은 별로 없지만 토론을 좋아했다. 이전에는 자가용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트럭 세일즈를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강연을 들으러 왔다고 한다. 두세 가지 질문을 해보니 항상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역정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팔아 넘기려는 트럭에 조금이라도 손님이 단점을 지적하면 무턱대고 목청을 돋우었다. 그리고 토론하게 되면 대개 상대방을 통쾌히 이겼다.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다. 상대의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어때요? 역시 내게 졌지요?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상대를 한 대 먹인 것은 틀림없었으나 트럭은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일은 그에게 대화의 요령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게 해 시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는 지금 뉴욕의 화이트 모터 회사의 인류 세일즈맨이 되어 있다. 그의 성공 사례를 그의 말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가령 지금 제가 물건을 팔러 들어가서 상대로부터 화이트의 트럭 말인가요? 그건 못 쓰겠어요. 거저 주어도 거절하겠어요. 산다면 땡땡이 트럭을 사겠어.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땡땡이 트럭은 물론 좋죠. 그 차를 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회사도 훌륭하고 판매원도 매우 우수합니다. 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쪽 사람은 두 마디째의 말발이 서지 않습니다. 시비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땡땡의 차가 가장 좋다고 말하고 이쪽도 그렇다고 대답하니 상대는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동의하고 있는데 또 그 이상 땡땡이 가장 좋다고 계속 되뇌일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제를 바꾸어서 우리 회사 트럭의 장점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하면 당장에 울컥해서 땡땡의 나쁜 점을 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성을 돋우면 돋을수록 상대는 땡땡의 편을 들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했어도 용하게 견뎌낸 것이 제 자신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비와 싸움으로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비하거나 반박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이기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승리이다. 상대의 호의는 절대로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론 투쟁에 화려한 승리를 얻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상대의 호의를 획득하는 편이 좋은가? 이 두 가지는 좀처럼 양립하지 않는다. 어느 잡지에 다음과 같은 시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여기에 윌리엄 제이가 영원히 잠들다. 올바르게 살려고 또 올바른 길을 걷다 여기에 잠들다.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은 자와 똑같이 잠들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이 챕터의 내용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시비를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트럭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항상 손님이 와서 자기가 판매하는 트럭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욱해가지고 이제 거기 반발하면서 아니다, 당신이 틀렸다 이러면서 시비를 하기를 항상 좋아했고 항상 자기가 승리를 거두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승리가 아니었던 거죠. 내 목적은 트럭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앞서서 내 자존심, 내가 승리를 하고 상대를 누르겠다 뭐 그런 욕심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정작 트럭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 작은 토론하고 상대와의 시비를 따지는 것에 너무 열중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데일 카네기의 교육을 듣고서 이렇게 변했다는 일화를 봤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보면 이 데일 카네기가 이제 강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연 수업을 듣고서 많은 영감을 얻고 정말 수많은 부자들이 배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트럼프의 아버지도 이 데일 카네기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뭐 저명한 인물인 워렌 버핏이 이 데일 카네기의 이 수업을 들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이 데일 카네기의 수업을 들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시대가 좋다고 느끼는 게, 그 당시엔 정말 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불하면서 들었어야 되는 이런 성공에 대한, 성공학, 이런 좋은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그냥 이런 책으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책을 넘어서 이제는 뭐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을 하면 이런 정보들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참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든 조건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 뭐 현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 뚜구둑뚜구둑 말을 타고서 막 3, 4일을 목숨을 걸고 막 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가르침을 청하고, 가르침을 청해도 그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고, 또 그 가르침이 내가 찾던 것이었는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에 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일 카네기의 성공학에 대한 것도 검색을 해보면 이런 좋은 책이나 그런 수업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또 시청자들이 딱 보기 좋게 딱 핵심 내용만 압축하고 정말 시각적인 자료도 막 넣어가지고 정말 간결하면서도 매력있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장 보기 좋게 만들어서 올려놓는 곳이 이제 유튜브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유튜브에는 정말 온 세상의 지식과 지혜, 또 내가 배우고자 혹은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정말 성공하기 좋은 시대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뭐 자수성가,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시대가 없다고. 조금만 둘러보면 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부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너무 잘 갖춰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고 또 이런 강연 내용들을 또 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뭐 이런 유익한 것도 많지만 얼마나 매력 있고 중독성 있는 그런 휘발성 강한 컨텐츠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막 화려한 편집이나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 이런 내용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우리 삶이 분명히 좀 더 풍요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는 좋은 길에 들어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챕터의 일부분입니다. 내 친구 중에는 40이 넘은 독신자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 어느 여성과 약혼을 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그에게 댄스를 배우라고 했다. 그에 대해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었을 때 춤을 배워 20년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추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시 고쳐 배울 필요가 확실히 있었네. 맨 처음에 찾아간 교사는 내 춤을 엉망이라고 했어. 그건 사실일 거야. 처음부터 고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 교사에게 배우는 것을 포기했지. 다음 교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나는 그 편이 마음에 들었어.
내 춤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졌으나 기본이 착실히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스텝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 처음 교사는 내 결점을 강조해서 나를 맥풀리게 했는데 이 교사는 그와는 반대였어. 장점을 칭찬하고 결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었거든. 리듬을 잘 알고 소질도 보통 이상이라고 말해주었지.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신이 서투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칫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마음도 들게 마련이지. 물론 교습료를 지불했으니까 속빈 인사말 정도도 이상할 것은 없으나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었지. 어찌했든 칭찬받은 덕택으로 내 춤은 확실히 숙달되었어. 교사의 말에 용기가 나고 희망이 솟았지. 향상심이 생긴 것이지. 어린아이나 배우자, 종업원을 바보라든가 무능하다든가 재능이 없다는 말로 나무라는 것은 향상심의 싹을 자르는 것이 된다. 자주 기운을 북돋우고 하기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상대의 능력을 이쪽은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우수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 네, 여기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나 심지어 애완동물을 훈련시킬 때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되게 좋은 것을 먼저 주죠. 그래서 너가 정말 잘했어. 너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기쁘다. 이런 좋은 감정을 유발시켜주면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앞으로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순수한 강아지를 가르칠 때도 그러한 방법을 쓰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단점이나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인간관계를 유순하게 만드는 것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나오죠. 그런 듯이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 내가 성공한 이미지를 품고 있으면 잠재의식 역시도 내가 품고 있는 그 이미지와 내 현실을 동조시키기 위해서라도 내 행동, 실상생활 속에서의 내 행동을 바꾸면서 나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오직 그것이 나 스스로 나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주고 상대방이 잘한다 라면서 상대방이 잘하는 이미지를 내가 칭찬으로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 역시도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나에게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지금 내 현실이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의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내가 좀 부합되도록 해야겠다. 라면서 인간이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적용시키는 것도 물론 가장 그 영향이 크겠지만 이런 식으로 칭찬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격려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끔 끌어당겨주는 것 역시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분들이죠. 아내분들,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끔 많이 이끌어주고 또 끌어당겨 주시죠. 그래서 이 참 칭찬과 격려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네요. 여기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뉴욕에 있는 인류 인쇄회사 사장인 윈트는 언젠가 한 기계공의 태도를 바꾸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기계공의 일은 타이프라이터와 그 외 밤낮 구별 없이 혹사당하고 있는 기계를 조정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는 노동시간이 길고 일의 양이 과중해 조수가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윈트는 조수도 붙이지 않고 시간도 단축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의 양도 줄여주지 않고서도 그를 만족시켰다. 그에게 전용방 하나를 만들어준 것이다. 출입문에는 그의 이름을 써붙이고 수리팀장이라는 직명을 붙였다. 이렇게 되니 그는 벌써 평범한 일반 공원이 아니었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수리팀장이었던 것이다.
권위를 주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중요감이 충족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불평을 잊고 그는 만족해서 열심히 일했다. 네, 저희가 그 전 시간에 이 앞장을 읽어보면서 나왔던 것 중에 인간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또 인간은 누구든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잘 만족시켰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불만이던 직원에게 너는 정말 이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의 그 전용 방을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 있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사람은 전혀 이제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건 정말 짧지만 정말 유용한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은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서도, 또 뭐 직원에게 쓴소리를 한다거나 뭐 윽박을 지른다거나 뭐 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딱딱딱 맞춰주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말 기업가 분들의 자질인 거고,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런 챕터도 있네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라는 챕터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네라고 답을 끌어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꺼내서는 안 된다. 우선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 그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서로가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다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만을 채택하고 가능한 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대에게 일단 아니요라고 말한 이상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니요라고 말해버리고 후회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말을 꺼낸 이상 어디까지나 그것을 고집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술이 능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몇 번이나 네라고 말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상대방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꼭 당구의 공이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더구나 반대의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힘이 든다. 사람이 진심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 말을 입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갖 행동으로 표현된다. 즉 신체의 각종 분비선, 신경, 근육 단위의 모든 조직이 일제히 딱딱하게 굳어져 거부태세를 취한다. 그리고 대개 그것은 뚜렷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동작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네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신체의 조직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 때문에 처음에 네라고 말을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상대를 이쪽에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쉽다. 이 부분 참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났을 때 이 이성에게 애프터를 가지자 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최소한 3번은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성공 확률이 훨씬 엄청나게 높다고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상대방에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화술을 알려주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막상 알고 삶에서 적용시키는 사람도 아마 많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거 저희가 알아두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는데 번호를 꼭 물어서 번호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바로 가가지고 좀 실례지만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상대가 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정류장에서 내리신 것 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가시는 걸 보니까 어디 출근 중이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든지. 네, 무턱대고 상대에게 뭔가 부담스러운 질문을 답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이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쉽고 긍정적인 질문들로 먼저 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 후에 있을 내용들이 훨씬 더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뭔가 읽어보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세세한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인간관계를 더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삶에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내용들을 또 많이 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